영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가 왜 필요한지, 진공이 왜 필요한지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 플라즈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글로우 디스차지 영역이다. 그리고 플라즈마의 의미라는 것은 위의 그림에서도 나와 있듯이 어떤 물질에 대한 네 번째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는 이온들과 전하들, 그 일렉트론들이 되겠죠. 그러한 전하들, 그리고 어떤 분자 구조, 레디컬, 각종 그런 입자들이 다 모여서 중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중성을 이루고 있고, 그 엣지까지를 거리를 플라즈마 쉴드, 그 엣지가요 플라즈마 쉴드가 될 것이고, 그 거리를 디바이랭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플라즈마 여러 가지 종류와 응용들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는 글로우 디스차지 영역의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는 거고, 글로우 디스차지라고 굳이 구분을 짓는 것은 플라즈마 파티클의 덴시티를 나눠서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렇다면은 그 플라즈마를 구분하는 저기 위에 맨 위에 전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파티클에 대한 온도와 압력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왜 우리가 어떠한 진공 상태를 만들어야 되고, 진공 중에서도 어떠한 압력 범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수치를 얘기를 했었죠. 보통 이제 PVD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1보다 조금 작은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승 토르 사이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압력에서 플라즈마를 일으키고, 그 플라즈마 상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글로우 디스차지 상태이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한 수미리에서 수백 미리 토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플라즈마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챔버의 초기 상태에서 진공을 쭉 뽑아서 펌프로 쭉 뽑아내죠. 여기도 다 닫아놓고 밸브만 열어놓고 펌프가 엄청난 스피드로 당기고 있으니까 이 안에 내부에 공기가 쭉 빠져나가면 베이스 프레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상태에서 밸브를 닫아놓고 가스를 주입시키면 분압이 형성이 되겠죠. 왜냐면 N 개수에 해당하는 가스 파티클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PV는 NRT에서 챔버의 용적이 결정된 상태에서 개체가 늘어나면 압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분압이 결정될 즈음 돼서 그 분압을 뭔가 밸브를 막아놓고 가스를 계속 주입시키면 가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압력이 올라가면 이 챔버가 뻥 뚫리겠죠. 가장 약한 이런 부분들이 뻥뻥뻥 터지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압력을, 내가 원하는 압력을 맞춰주기 위해서 밸브를 살짝 열어주면, 너무 많이 열어주면 펌프가 그 주입되는 가스를 다 빨아들이니까 늦나 많아져. 그러니까 어떠한 기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만 열어주면 조금씩 빠져나겠죠. 그러면 집어넣는 거, 나가는 거에 대한 흐름, 펌핑 스피드와 가스의 흐름, 정해진 분압, 이게 다 고정되어 있다면 기체의 흐름은 그 스피드와 이 안에 압력에 의해서 개수가 항상 유지돼야 되니까 결국에 이렇게 배기되는 속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가스 플럭스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유체의 이 흐름에서는 뭔가 자유공간이 아니라 정해진 공간이고, 들어와서 온 사방팔방으로 다 퍼지려고 할 텐데 결국
인렛, 아웃렛이 정해져 있으면 어떤 일정한 공간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퍼져나가려다가 빠져나가려다가 충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압력은 항상 일정한 컨스턴트 값으로 유지가 안 되고 약간씩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게 되는데 그 흔들림을 방지해야 안정적인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압을 미세하게 계속 고정시킬 일정한 값으로 유지를 시키려면 인렛에서는 일정하게 계속 집어넣고 나가는 쪽에서 이 상태가 가스가 나는 100개 남게 하고 싶은데 101개 또는 99개 왔다 갔다 한다면 밸브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열었다 닫았다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슬로틀 밸브라고 얘기를 했죠. 그 슬로틀 밸브는 결국에 압력에 의존하면서 얼만큼 더 열을 건지 덜 열을 건지를 결정을 하니까 그 압력을 실시간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게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게이지가 이 슬로틀 밸브에 신호를 전달해서 얼만큼 열어라, 얼만큼 닫아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고 뭐 제어를 하는 거는 컨트롤러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센서에서 신호를 전달을 해서 그 비교 편차로부터 얼만큼 더 열어라, 얼만큼 덜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여러 가지 센서가 있다고 그랬죠. 진공을 체크하는 센서가. 그래서 아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슬로틀 밸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읽어내는 그러한 게이지는 바라트론 게이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바라트론 게이지를 사용을 하는 거고 바라트론 게이지의 원리는 뭐냐? 뭐 그러면 기존에 설명했던 가스 입자의 들이 어떠한 센서의 표면에 닿아서 이온들의 개수에 의해서 전도도가 변하고 그 저항차로부터 센싱을 압력의 정도를 거꾸로 인제 환산해서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게 그 백큐um 게이지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뭐가 틀리냐? 전혀 틀린 게 없고 그냥 그 이름이 그런 거예요. 이 내부의 방식은 약간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기본 원리는 거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진공 장비를 배우고 뭐 이런 그런 수준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적절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용해서 방막을 얼만큼 잘 만드느냐 못 만드냐 이런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하나에 대한 그런 원리, 그런 게이지, 이 펌프 뭐 이런 거보다는 그런 실질적으로 방막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원리를 더 이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제 여러분들이 장비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왜냐면 그런 퍼포먼스를 오히려 만들려면은 그런 장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걸 만드는 회사니까. 그럴 때가 아니면은 방막을 만드는 그러한 그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원리 이런 계측기나 펌프의 원리보다는 이 장치, 우리가 방막을 성장하는 장치의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인제 그러한 플라즈마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다음 장에 연결되는 PVD를 바로 연결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등한시해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수업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DC 파워를 인가를 해서 플라즈마를 형성을 할 수도 있고 RF 파워를 인가를 해서 플라즈마를 형성을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이제 쉽게 DC를 생각을 하면 어떠한 전극 사이의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A라는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아르곤이라는 가스는 8쪽이죠. 8쪽이면은 비활성, 불활성 가스죠. 그죠? 가장 안정된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가스예요. 그렇게 안정되게 존재하는 가스에 우리가 외부에서
굉장히 큰 DC 에너지를 인가를 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전극두 사이에 그런 아르곤 가스라는 것이 노출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 캐소드에서 튀어나온 일렉트론이 가서 아르곤을 공격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전달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띵 가서 때리면 결국 그 일렉트론 에너지가 이마만큼의 포텐셜을 가지고 진공 밖으로 탈출을 하는 순간부터 운동 에너지로 바꾸죠. 그만큼 필드를 가지고 가속해서 공격을 할 거고. 그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필드를 받아서 가속을 한다? 그러면 속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속도가 엄청나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엄청 크고 그 운동 에너지로 아르곤 원자를 가서 땅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이 A라는 아르곤이라는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다. 그러면은 당연히 아르곤에 있는 최각전자 일렉트론을 하나 떼고 이온화를 시키겠죠. 그러면 전자가 발생하고 이온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전자는 당연히 계속 에노드 쪽으로 달려갈 테고, 마찬가지로 이 이온에서부터 아르곤에서 이온화되면서 튀어나온 전자도 에노드 쪽으로 달려가겠죠. 플러스 이온이 된 요 이온은 캐소드 쪽으로 움직이겠죠. 플러스 차지니까. 그런데 이온은 무겁고 전자는 가벼우니까 이온은 천천히 가고 일렉트론들은 빨리 가겠죠.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가 두 개를 만들고 두 개가 네 개를 만들고 쉽게 어벌런치가 돼서 무언가 방전이라는 게 일어나게 될 거고 어마어마한 일렉트론이 절로 가고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수는 작지만 뭔가 무거운 이온들이 천천히 캐소드 쪽으로 밀려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이온화 시키는 일렉트론 말고 이온화된 그 바로 옆에 이제 이온화돼서 에너지를 다 충돌로서 잃은 나머지 일렉트론 그리고 혹은 그 인접한 곳에 또 이온화가 되고 남은 일렉트론 이런 일렉트론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슝 하고 날아온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원자에서부터 바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그다지 크지 않은 거죠. 그만큼 탈출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상대적으로 작다는 얘기죠. 그게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필드의 힘을 받아서 쭉 날아가기 전까지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해서 어떠한 중성 원자들, 아르곤 원자들을 가서 때릴 수가 있죠. 그러면 비탄성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에너지가 만약에 이 아르곤이 갖고 있는 궤도의 한 궤도 한 궤도를 점핑 시킬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에너지가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일렉트론이 아르곤의 내부에서 궤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궤도 내에 어떤 전자를 위의 궤도로 엑시테이션 시키고 그 엑시테이션 되어 있는 일렉트론은 밖으로 탈출을 못하고 대신 익사이트 되어 있으니까 또 에너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만큼 떨어져야 되겠죠. 원래 상태로 에너지 보존을 위해서. 그 과정에서 빛이 방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오토믹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러한 빛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빛이 발생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 빛이 진한 부분들은 플라즈마 이온들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일렉트론의 여기에 의한 트랜지션으로부터 오토믹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에 의한
빛만 방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온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영역, 그러면은 이 밝게 플라즈마가 형성된 영역에 내가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어딘가에서 작업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잘 들여다보자 이거죠. 글로우 디스차지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러한 글로우 디스차지가 실질적으로 아주 굉장히 긴 튜브 안에서 굉장히 큰 전압, 즉 큰 일렉트릭 필드가 전달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스톤 다크 스페이스라는 것은 뭔가 여기에 의한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전압을 인가하면 그 전압의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를 가지고 캐소드에서 일렉트론이 튀어나오게 되죠. 일렉트론이 튀어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얼마 안 된 애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바뀐 만큼, 튀어나온 만큼 바뀌는 거죠. 그리고 무언가 이 에너드에서 캐소드로 인가된 필드를 받아서 힘을 가지고 운동을 하기 직전인 거죠. 초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사실 충분히 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서 여기도 못 시키고 이온화도 못 시키고 아무 짓도 못 하는 거. 그러니까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깜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로소 점점 에너지 쪽으로 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2번 영역에서도 가스들이 존재를 할 거고 그 가스를 팅팅팅 때리면 엑스터이션만 시키는 이온화는 아직 못 시키고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쭉쭉쭉 가면서 가속 에너지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이온화가 되는 거죠. 이온화가 되니까 당연히 엑시테이션보다는 이온화를 시키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때부터는 여기서 충돌을 거치고 온 일렉트론들 그리고 3번에서 이온화가 되면서 튀어나온 세컨더리 일렉트론들 굉장히 많은 일렉트론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일렉트론들이 어쨌든 3번 과정의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바로 튀어나온 애들 그리고 세컨더리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힘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가스들은 있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또 한번 오토믹 인트라밴드 트랜지션에 의한 빛을 방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충돌을 또 한 번 겪었으니까 당연히 5번 과정에서는 1번에서와 마찬가지 비슷한 그러한 이온화도 못 시키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면 점점 거리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또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상태의 것들을 엑스테이션 시키면서 빛을 방출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전체 차지에 대한 분포를 이온에 대한 분포, 일렉트론에 대한 분포를 그림을 그리면은 이 부분에 이제 어떤 트레이드 오프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이 있고 그 일렉트론 포지티브 이온들과 일렉트론 네거티브 한 그러한 그 차지들의 덴시티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겠죠? 개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그 개수로부터 전기력선 하나하나씩 쿨롱 포스를 지칭하는 그 전기력선 하나하나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개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그 상태에서 전기력선의 개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국소 영역, 이렇게 1번, 2번, 3번 영역에 대한 국소 일렉트릭 필드를 전체 외부 익스터널 필드가 아니라 이 내부에 형성되는 필드를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적분을 하면 포텐셜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포화성방 형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구간마다 적분 하면 이러한 포텐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가 형성된 요 내부 안에는 플라즈마 포텐셜 그리고 캐소드 영역에서는 네거티브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네거티브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포화송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개념적으로 그걸 언제 여러분들이 다 포화송으로 풀 거야. 이게 지금 뭐 그런 거를 푸는 그런 물리 시간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은 다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전자기학 시간에도 배웠고, 반도체 물리 시간에도 배웠고, 그죠? 그죠? 아, 그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는 거고, 지금 이 공정 시간에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1번 영역에 나머지는 플라즈마가 형성됐다가 안 됐다가 형성됐다가 안 됐다 그게 아니고 전체가 플라즈마인데 이 이온들을 역이시킬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실제 이온화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에너지 전달을 어느 정도 해서 엑시테이션 해서 뭐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은 그 과정들이 다 차지가 만들어지거나 레디컬이 만들어지거나 뭐 엑시테이션 돼 있는 상태라든지 뭐 여기 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중성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 될 거고 특히나 이쪽 영역에서 보면 일렉트론들이 나와서 얼마 안 돼, 여기는 에너지가.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캐소드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 그 차지와 그 차지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해보면 네거티브한 차지들이 만드는 네거티브 포텐셜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쪽 부분과 이쪽 나머지 플라즈마가 만들어지는 공간이 명확히 구분이 되니까 결국 포텐셜 차이가 네거티브 포지티브한 영역으로 플라즈마 포텐셜의 분포가 나눠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 실질적인 예들이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몇 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험이고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거리가 짧게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플라즈마가 한 영역밖에 안 보이죠, 지금. 한 영역밖에 안 보이니까 결국 위에서 얘기했던 요 영역만 보이는 거예요, 요 영역. 1, 2번은 거의 잘 안 보이고 요 4번 영역 1, 2, 3번이 그냥 뭉쳐져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고 요 1번에서 5번 영역 중에 1, 2, 3번은 거의 뭉쳐진 형태. 그럼 하나만 보이는 거죠. 하나만. 그러한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혹은 4번, 5번 이란 얘기는 결국 뭐죠? 엑시테이션 되고 여기 3번의 이온화 여기는 이온화가 안 되고 그러면 어디를 써야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온을 쓰고 싶으면 중성 상태를 쓰고 싶으면 4번 정도를 사용을 하면 될 것이고 어차피 얘네들도 중성이지만 뭔가 에너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태니까 뭔가 이온들이 요 엣지 부분에는 섞여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쪽 엣지나 요쪽 엣지에서 그 이온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스퍼터링을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엣지 부분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잠시 후에 이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왜 엣지 부분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험을 할 때는 그 엣지 부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걸 항상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여기에 뭐 타겟이 있고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플라즈마 중에서도 이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 굉장히 환한 부분이 있고 여기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 내부 가스관 내부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겟으로부터 한 방향으로 불꽃처럼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플라즈마 형태를 플라즈마 플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불꽃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엣지 부분에 이온들이 가장 많으니까 요 부분에서 무언가 작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에. 알겠죠? 이 가운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실질적으로 플라즈마가 얼마만큼 형성이 돼서 이온들이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것은 결국 플라즈마가 발생됐다. 그러면 차지가 발생되고 이온들이 발생되고 뭔가 양단에 전극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 전류를 플라즈마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 그 플라즈마 커런트는 당연히 이온들의 커런트니까 이온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관계를 타운센드라는 양반이 실험식으로 잘 만들어 놓고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결국에는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리프리패스인데 일렉트릭 필드라는 것은 어느 정도 디멘전이 정해져 있겠죠. 공간에서 실험적으로 타겟과 어떤 소스 사이에서 거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는 정해져 있는 거. 하지만 그 일렉트릭 필드, 만약에 지금 DC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DC 볼테이지로 디멘전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테이지를 바꾸면 에너지도 바뀌지만 그 에너지를 받고 튀어나오는 일렉트론의 개수도 다르겠지만 그 일렉트론이 운동을 하게 될 그 운동 에너지 값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스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 압력 상태가 어느 정도이냐, 혼합이 얼마이냐, 즉 플럭스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윈프리패스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타우젠드 이퀘이션에 의한 것으로 결정이 된다. 이 정도 수식은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아 그런 게 있었지라고 그때 내가 뭘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로 기억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뭐 시험을 보더라도 이런 수식은 한 개도 안 물어볼 거야. 공정 지금 원에서는 내가 약속하는 게 수식을 한 개도 안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한 개 물어볼 거야, 한 개. 한 개나 두 개 정도 물어볼 건데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수식이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수식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제 물어보지 이런 실험식이나 뭐 그런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실험 변수에 의한 뭐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잘 안 맞아. 가장 잘 안 맞는 게 원래 공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수식들이 있으면 그게 다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제일 안 맞는 게 연력학, 유체역학이야. 그래서 그거를 굳이 딸딸딸 수식을 외워가지고 뭔가 정답을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 정답이 있지도 않아요, 사실. 수식이 안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무언가 그 이외에 변수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이런 수식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이 수식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라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아 거기에 관계된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그게 얽히고 설키고 다른 파라미터는 또 여기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변수랑 엮여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생각하지도 못한 그 유체역학에서의 그 뭔가 공기의 흐름, 대류의 현상 막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를 하면 더 실험이랑 이론이랑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이랑 유체역학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라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DC 플라즈마를 컨트롤할 수 뭐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정기적으로 RF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RF. 그래서 먼저 이제 가스 상태에서만 생각하면 DC를 사용하고 RF를 사용하고 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자, 봅시다. DC에서 에노드 캐소드가 있었죠. 에노드 캐소드가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캐소드의 물질 그리고 아르곤이라는 것 그리고 이 거리가
굉장히 멀지도 굉장히 짧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운동 에너지를 받을 만큼 짧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르곤을 집어넣어서 플라즈마를 형성시켰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르곤이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으니까 적당히 아르곤도 운동에서 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아르곤은 불활성가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르곤이 이온화가 되면 얘가 쭉 가서 띵 하고 때리는 거예요, 여기를. 띵 하고 때리는 거야. 그죠? 때리면 어떻게 돼? 만약에 가속하는 에너지가 여기에 있는 입자를 떼어낼 수 있는 만큼 크다면 자꾸자꾸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캐소드가. 얘는 자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일렉트론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여기 얘 입자들이 아르곤이 가서 띵 하고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엔 얘 없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 물질이 A라는 물질이야. 그러면 이 A라는 물질이 자꾸 날아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지저분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게 바로 스포터야. 가서 띵 때려서 뜯어내서 그 뜯어낸 놈을 이쪽 부분에다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판을 장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라즈마를 만드는 순간 아르곤이 이온화가 돼서 캐소드로 날아가고 뻥 때리면 이 입자가 날아와서 여기에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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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게끔 하는 것이 스퍼터링이에요. 만약에 그런 스퍼터링 작업을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물질, 여기에 방막으로 하나 올리고 싶은 물질이 결국 이 타겟에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타겟 물질이 캐소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캐소드가 금속이라면 괜찮아. DC를 사용하면 돼요. DC를 사용하면 당연히 일렉트론 주고 초기에 플라즈마를 방전시켜서 얘가 가서 철커덩 때리면 어차피 커다란 불활성 가스인 놈이 이온화가 돼서 땅 때리면서 여기서 무언가 입자가 나오면서 전자가 튕겨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중성이 되죠. 그러면 아르곤은 불활성 가스니까 누구랑도 반응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 튀어나온 입자만 여기다 철커덕 철커덕 붙이는데 아주 효율적이죠. 괜찮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장막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금속이 아니라면 어쩔 거야? 얘가 만약에 유전체야.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물질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일렉트론이 발생해서 여기에 포텐셜을 낮춰주고 그것이 가속을 받아서 무언가 이 플라즈마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일렉트론이 결국에는 내보내는 게 아니라 얘가 캐패시티브 한 놈이라면 일렉트론을 다 잡아먹고 축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플라즈마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플라즈마가 발생이 안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르곤 플러스도 없다? 아르곤만 둥둥둥둥둥 떠다니면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상태만 유지하는 거야. 에너지만 가고.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차지가 계속 축적되고 볼테지를 인가하면 결국엔 얘는 에너지를 계속 받는 거잖아. 거꾸로 그 차지를 축적하면서 에너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과잉이 되면 얘는 깨져버리겠죠. 그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실질적인 이제 응용적인 측면, 특히 뭐 스포터를 생각하면 이 부분이 컨덕티브하지 않은 물질이다. 특히나 캐패시티브한 물질이다. 그러면 당연히 DC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DC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때 우리가 RF를 사용해서 DC랑 비스무리한 그런 포텐셜 분포를 만들면 결국 이쪽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포텐셜 큰 차이가 있으니까 결국 그만큼 DC랑 비슷한 플라즈마가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측면으로 요 DC가 아닌 요
RF 디스차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세요, 이제. 자, 그러면은 DC랑 비슷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포텐셜을 V1, V2, 이쪽 양다를 뭐, 이렇게 에너드 캐스드를 한쪽을 V1, V2라고 얘기를 하면, 그 V1, V2가 명확하게 큰 차이를 갖고 있어야 한쪽이 상대적으로 포지티브, 네거티브 하게 되겠죠. 그죠? 실질적인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쪽이 둘 다 플러스 혹은 둘 다 마이너스 트레드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크고 작으면 그 자체가 포텐셜 차이에 의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한 방향으로의 일렉트릭 필드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두 개의 비율이 만약에 지금의 경우는 똑같은 일렉트릭 컨덕티비티를 갖고 있는 물질이야. 유전체가 아니라고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유전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똑같은 그러한 시그널이 전달이 되겠죠. 전달이 되고 어떠한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을 갖는 교류 신호를 입력을 한다. 그런 얘기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계속 순차적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바뀐다는 얘기고 똑같은 일렉트로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포텐셜이 어떠한 입자가 요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A라는 가스가 들어와서 여기 가운데 있었어. 그게 이쪽에 있었죠. 이쪽에 있었으면 이게 일렉트론이 처음에 이쪽에서 나왔다가 이쪽에서 나왔다가 양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교류니까. 그렇게 해서 띵 와서 때리고 띵 와서 때리고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온이야. 이온화가 된 거야. 이온화가 됐는데 얘는 일로 가려고 또는 일로 가려고 일로 가려고 일로 가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왔다 갔다 하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때 튀어나왔던 일렉트론, 이온화가 되면서 튀어나왔던 일렉트론, 그리고 여기서 최초에 튀어나왔던 여기서 최초에 튀어나왔던 일렉트론들이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려고 할 거야. 그때 이 이온의 속도와 일렉트론의 속도는 다르다고 그랬죠?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중앙에서 이게 시메트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플러스를 인가하면 이쪽에서 일렉트론이 공급되고 반대로 신호가 바뀌게 되면 뒤집어지면 반대에서 일렉트론이 공급되고 그러면은 어떤 쪽에 일렉트론이 많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가속이 되고 우리 생각하면 이쪽에 많이 있고 포지티브한 놈들은 이도 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천천히 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포텐셜이 이쪽하고 이쪽이 일렉트론에 의한 네거티브 포텐셜이 만들어질 거고 정확히 시메트리하다면 정확히 시메트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한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포텐셜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아. 가정을 했을 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면적을 달리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면적을. 얘네들의 이렇게 한쪽으로 크게 혹은 작게 이렇게 면적을 시메트리 하지 않게 어시메트리하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꿨다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한쪽을. 그러면은 이쪽에서 발생된 일렉트론, 여기서도 발생된 일렉트론, 상대적으로 면적이 많으니까 훨씬 많은 일렉트론이 발생되겠죠. 그러면은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때 결국에는 일렉트론들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몰려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반대쪽은 신호가 반대로 바뀌었을 때는 조그만 것들이 넓게 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 플러스인 상태랑 마이너스 상태일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전자의 분포는 현저하게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한쪽은 많고 어느 한쪽은 적고. 지금 여기가 탑이니까 거꾸로 하면 되겠네요. 그림을. 그죠?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요 그림에 맞춰서 얘를 그린다면.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어시메트릭하게 만들어지면은 결국에 그 일렉트론들이 교류로 똑같이 제로 볼테이지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스윙을 하고 있는 시그널을 인가한다고 하더라도 일렉트로드의 시메트리시티가 같지 않다, 어시메트릭하다 라고 가정을 하면 결국 한쪽의 포텐셜이 훅 다른 쪽보다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일렉트론이 많이 몰린 쪽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전체 상태를 보면 내부 상태는 이쪽 엣지보다 중간 영역 혹은 저쪽 영역이 나보다 포텐셜이 높으니까 결국 일렉트론이 발생돼서 그 교류가 계속 균일하게 입력되고 있다라면은 요 파란 상태가 내부에서는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내부의 포텐셜 분포가 네거티브, 포지티브 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DC랑 비슷한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될 거고 일렉트론들은 결국에 그 DC랑 비슷한 포텐셜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를 받고 운동을 해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그 일렉트론들이 결국에 가서 이온들을 빵빵빵빵 때리면 얘네들은 이온화가 되고 천천히 갈 거고 발생된 일렉트론, 때린 일렉트론, 스캐터 된 거죠. 스캐터링 된 것, 그리고 발생된 세컨더리 일렉트론들도 마찬가지로 전달되는 과정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포텐셜이 높으니까.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유 공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옆에 있는 중성 아르곤들도 똑같이 이온화시키고 그러면 이만큼 플라즈마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죠?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원래 게 맞았네요. 그죠? 고맙고. 그죠? 전극의 면적이 작은 쪽으로 전자가 쏠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서 더 많은 전자가 나오고 그 전자들이 필드를 맞고 이동을 하는 순간 결국에 여러분들이 점전화해서 이 하나하나가 운동하는 방향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포텐셜이라면 하나하나 이렇게 수렴하는 거죠. 그 수렴하는 게 전자의 이동 방향이지만 그 이동 방향이 결국에 일렉트릭 필드를 지칭하는 선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필드가 쏠리니까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발생되는 건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은데 그것이 반대로 넓게 하면 전체 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일렉트론을 받는 거고 여기는 한 곳으로 많은 일렉트론이 쏟아져서 수렴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일렉트론이 모이는 거죠. 그죠? 자, 입자의 흐름인데 입자의 흐름이고 그 입자를 요 화살표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일렉트론들이고 일렉트론이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전류잖아, 전류. 전류는 일렉트릭 필드를 따라가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여기에 몰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캐리어들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전자기학으로. 알겠죠? 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 면적비로 포텐셜 차이를 만들어서
RF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DC처럼 플라즈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자동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죠. 그죠? 어시메트리하게 만드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시메트리 하지 않아도 가능해요. 내가 그림을 여기다가 이렇게 시메트리한 경우는 굉장히 시메트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메트리하게 일렉트로드를 만들어도 어느 한쪽이 조금 크고 좀 작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어시메트리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극단적으로 크고 작고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일렉트론과 그 이온들의 속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대칭 구조라 할지언정 어느 순간에 그 플라즈마가 정중하게 일어났다라는 가정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것까지도 가정을 하면 이렇게 정확히 시메트리하게 되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어시메트리하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면 이와 같은 포텐셜이 만들어질 거고 결국에 그 포텐셜이 플라즈마 포텐셜 그리고 캐소드의 엣지 쪽에 미니멈 포텐셜이 전체 맥스 포텐셜이 될 거고 그거의 반에 해당하는 것이 결국 내가 준 시그널에 의해 발생되는 전체 맥스 포텐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맥스 포텐셜을 V 미드라고 얘기를 하면 그 미드만큼 실질적으로 플라즈마 포텐셜이 만들어질 거고 그 해당하는 것에 그 미드 포텐셜이 요 중간에 뭔가 값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만큼 실질적으로 제로 포텐셜이 아닌 어떠한 DC가 인가된 것처럼 쭉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러한 포텐셜 차이로 인해서 DC처럼 일방적으로 일렉트론은 NO 쪽, 이온들, 플러스 이온들은 캐소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RF 시그널을 인가하고 있지만 자동적으로 DC 바이어스처럼 컨스턴트하게 뭔가 그러한 플라즈마 포텐셜을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셀프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굳이 그 값들이 얼마 정도 될까라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와 같이 RF 시그널을 줬을 때 그 RF 시그널의 VPP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반은 2분의 1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플라즈마 포텐셜과 미니멈 포텐셜을 계산을 하면 얼마 정도 Vmax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 값이 결국 얘에 의해서 유도가 되니까 그러면은 V 포텐셜이 여기의 값, 미니멈 값은 이 RF 시그널의 낮은 값에 해당이 될 테니까 그러면은 그 미드 값을 DC 포텐셜이라고 하면 DC 포텐셜은 얼마 정도 되겠구나라고 계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계산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RF 시그널의 이 진폭을 어느 정도로 바꿔주면 실질적인 플라즈마 포텐셜이 얼마가 커진다, 작아진다가 비례관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플라즈마 포텐셜이 크다, 작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전달돼서 이 안에 플라즈마 덴시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를 그냥 수치적으로 뭐가 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죠? 자, 50분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럼 얼마를 쉬면 되죠? 57분에 만날까요? 50
58분에 만날까요? 5분 가까이. 58분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잠깐 쉴게요. 자, 준비됐죠? 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플라즈마가 셀프 바이어스에 의해서 RF로 디스차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DC랑 비슷하게 이러한 포텐셜 분포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요게 이온화된 아르곤 플러스다. 그러면 아르곤 플러스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한쪽으로 요 캐스드 쪽으로 당겨질 때는 이만큼 큰 포텐셜을 갖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이동을 이쪽 부분에서 발생된 그 이온들은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려고도 하겠죠. 가려고도 할 거고 이쪽으로도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와 같이 여기에 플라즈마 실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격을 하지는 못해요. 공격을 하지 못하고 이쪽 부분에 몰리기는 하겠죠. 몰리기는 하고 이쪽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빵빵빵 때리게 될 거예요. 때리게 되는데 그때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실제 플라즈마 쉴드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플라즈마 쉴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때리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는 플라즈마 포텐셜 비례를 하게 될 거고 이쪽 부분에서는 셀프 바이어스 된 것까지 더해진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이쪽 캐소드를 가서 땅땅땅 때릴 거예요. 그러면 그 캐소드가 만약에 이제 RF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금속이 되던 세라믹이 되던 유전체가 되던 결국 이놈을 때리면 거기서 에너지를 받고 그 타겟의 원자가 하나하나 띵띵띵 뜯어 나와서 뭔가 기판을 장착해 놓으면 그곳으로 철커덕 붙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게 RF 스포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한 RF 시그널을 이용해서 RF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려면은 결국에 우리가 에너지를 잘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RF 시그널을. 그죠? 요즘 여러분들 이 수업 전에 고주파 소자 및 모시기 뭐 이런 거 배우고 있죠? 그죠? 그죠? 거의 반 정도는 듣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당연히 뭐 그런 수업 들었을 거고, 화공이나 뭐 이 다른 그 재료에서 온 학생들은 그런 수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원리 배우면서 배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실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RF 제너레이터에서 13.56MHz를 쓰는 이유는 인접 주파수와의 간섭을 방지하기 국제 표준으로 아예 이제 지정을 해놓은 그런 값이 되는 거고 그 주파수에 해당하는 RF 시그널을 발생시키면 주변에 간섭이 없으니까 뭔가 전송이 잘 되겠죠. 전송이 잘 되는데 이런 매칭 박스라는 게 없고 바로 어떠한 타겟, 궁극적으로는 타겟에 연결이 되는 거 있죠. 타겟에 연결되거나 아니면 타겟, 스퍼터링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가스 플라즈마만 이용을 하더라도 어딘가 캐소드가 있겠죠. 캐소드로 연결이 될 텐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플라즈마가 발생이 되려면 결국에 가스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가스가 존재해야 되고 그 가스가 존재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이 챔버 안을 초기 진공으로 쭉 빼놓고 분압을 맞춰서 가스가 흘러나가게끔 유지를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특정 조건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죠. 실험 변수라는 건 분압도 바꿔야 되고 오도 바꿔야 되고 온도도 바꿔야 되고 온도를 바꾸면은 PV는 NRT 생각하면 이 용적은 V는 결정돼 있는데
뭘 바꾼다? 그러면 입자가 달라지고 그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내부가 바뀐다? 그러면 그 내부 플라즈마 커런트를 발생시키는 내부 초기 조건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플라즈마 커런트가 발생되는 것,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중성인 것,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여기 내부에 컨덕티브한 성질과 캐패시티브한 성질이 다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가스만 생각하더라도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스퍼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야. 왜? 타겟을 달아놨는데 그 타겟이 SiO2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돌덩어리일 수도 있고 컨덕티브한 성질이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게 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캐패시티브 성분이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캐패시티브 성분이 거의 없을 때이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타겟이라면 굉장히 클 때고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럼 컨덕티브한 것, 캐패시티브한 성분이 달라. 그러면 그 두 가지 주파수에 의존하는 텀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죠? 캐패시티브한 텀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캐패시티브한 물질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주파수에 의존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주파수에 의존을 해. 그런데 그럴 때 RF 시그널이 전송될 때 그 임피던스 값과 소스의 임피던스 값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는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시그널이 파동으로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임피던스가 주파수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 그런데 내가 보내줄 때랑 받을 때랑 달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임피던스의 미스매치 차이에 의해서 파동이 전송이 안 되고 튕겨 나오죠, 일부는. 그죠? 그죠? 그걸 반사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반사 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에너지 전달을 못하고 그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전달이 돼서 에너지를 써먹어야 되는데 튕겨 나오면은 그 어딘가의 약한 부분으로 다 에너지가 손보게 돼서 결국에 그쪽을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전송선을 파괴시키거나 심지어는 이쪽 부분까지 와서 소스를 퍼뜨려 버린다다 이런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피던스를 잘 맞춰서 에너지가 반사 없이 파동이 잘 전달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RF 서킷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원리랑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그래서 중간에서 얘랑 얘는 임피던스가 당연히 맞을 수가 없어. 맞을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서 너랑 나랑 임피던스를 맞춰주는 무언가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매칭 박스, 말 그대로 임피던스를 매칭시켜주는 박스고 실질적으로는 매칭 네트워크라는 것은 매칭시키는 그런 이러한 수동소자로 연결된 서킷이 있겠죠. 임피던스를 매칭시켜야 되니까 여기 임피던스, 여기 임피던스를 고려해서 반사계수가 제로가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인덕티브 한 놈, 캐패시티브 한 놈, 레지스티브한 놈들이 섞여 있죠. 그죠? 그런데 임피던스 미스매치에 의한 거를 생각을 하면 결국 그 J 오메가에 해당하는 텀이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느냐. 즉 위상 차이가 포지티브하게 딜레이 되느냐, 앞으로 당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 임피던스 측면에서 보면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캐패시티브 하냐 인덕티브 하냐라고 구분을 하죠. 그죠? 그 텀이 이 안에 반드시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캐패시티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네거티브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이 변화하는 미스매치 된 그 텀이 두 가지 공존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가변시키는 거야. 인덕티브 한 놈을 가변시키든지 캐패시티브 한 놈을 가변시키든지
뭔가 큰 캐패시터 가변형 또는 L을 가변형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달아놓고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가변시킬 수도 있고 또는 매칭 박스마다 다르고 방식에 따라 다르고 어쨌든 그 중간에 임피던스를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 네트워크가 바로 이 회로를 뜻하는 거고 그 회로가 담겨져 있는 게 매칭 박스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조절은 당연히 소스에서 뭔가 실제 일을 하는 것은 여기까지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얘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챔버에 있는 타겟이나 그 스퍼터면은 타깃이 될 거고 그냥 가스만 플라즈마를 이용한다 그러면 이 챔버 어디에 있는 캐소드가 되겠죠. 그것이 로드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소스가 되는 거죠. 소스. 소스의 임피던스는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고 이 챔버 혹은 타겟의 임피던스도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간에 소스 쪽에서 들여다본 거, 로드 쪽에서 들여다본 임피던스가 각각 있죠. 이 투포트 네트워크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F 매칭을 시키는 그 회로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이 회로가 투포트 네트워크죠. 투포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어떤 교류 신호에서 뭔가 다 이 DC 입장에서 보면은 셀프 바이어스로 바이어스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고 위아래 시그널만 바뀌는 거죠. 그러면 큰 시그널, 낮은 시그널은 그라운드. 그러니까 결국에 투포트, 높고 낮은 데를 만들어 놓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투포트 네트워크이니까 그 투포트 네트워크를 그림으로 그려놓고 들어가는 쪽, 나가는 쪽에 대한 것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 단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튠 쪽이라는 것은 소스를 튜닝해서 보내는 튠, 로드는 실질적으로 받아서 일을 하는 이쪽에서 들여다보는 쪽.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조절을 해서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맞추는 방식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 실질적으로는 매칭 박스가 있으면 그 플라즈마 장치가 내가 어떤 용도냐에 따라서 매칭시킬 수 있는 그 범위가 달라져요.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을 쓰느냐 아니면 챔버 안에 가스를 쓰냐 가스도 어떤 가스를 쓰느냐 분압 상태를 뭐 어떻게 하느냐 분압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가스 입자가 많다 적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내부가 캐패시티브 하냐 뭐 인덕티브 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기 실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범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매칭 네트워크를 이와 같이 결정을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이제 마칭 박스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는 튠, 하나는 로드, 하나는 튠, 하나는 로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맞아 떨어지고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스미스 차트를 이용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대부분이 반도체니까 반도체는 이러한 회로를 배우는 게 아마 두 번 있을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연결되는 수업에 초고주파 재료 및 소자 시간에도 배울 것이고 그리고 2학기 때 아마 또 배울 거야. 그죠? 정훈 교수님한테 알프 서킷 하면서 그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스미스 차트도 이해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안 들어본 사람들은 다마켓 때 배울 거고 업복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미 배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이용을 충분히 하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자공학과 학생들은 이런 과목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연결해서 듣고 왔으면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더 지식을 그쪽에서 확보를 하면 된다는 거고 나머지 화공이나 신소재 학생들은 뭐 대충 그런 개념이다 정도만 알아도 사실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거든. 서킷을 이용해서 스미스 차트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에너지를 파동 에너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 파동 에너지가 결국에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동 전달에 있어서 주파수 특성을 갖고 있는 쪽에 임피던스와 맞지 않으면 그 전달되는 파가 반사된다. 반사되면은 어떠한 부분의 손실, 에너지 손실이 결국에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 이쪽 부분 혹은 이쪽 부분 혹은 이쪽 부분이 터질 수가 있다. 아니면 타겟이 다 타버릴 수도 있다. 아니면 플라즈마가 형성돼야 되는데 형성은 안 되고 이쪽 내부에 에너지를 전달을 해서 이쪽이 순간적으로 아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실험적인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한 원리가 뭐 이렇게 된다더라.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 이외에 플라즈마를 형성할 때 그 플라즈마를 DC나 RF로 만들었죠, 이제. 만들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추가적인 작업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요 ECR 또는 ICP라는 게 있어요.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ECR이라는 것은 일렉트론 사이클로트론 레조넌스, ICP라는 것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엔 ECR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RF 시그널, 이 챔버가 있으면 RF를 인가를 해서 혹은 DC를 인가를 해서 여기에 플라즈마를 만들었죠. 그죠? 플라즈마를 만들었는데 그 플라즈마가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플라즈마를 띄워가지고 이게 플라즈마가 띄어져 있는 그 뭔가 발광하는 영역이라면 플라즈마 엣지를 어디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이 플라즈마 영역 자체를 사용을 하느냐 뭔가 작업하고자 하는 공간이 여기라면 플라즈마를 이렇게 띄울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에너지 조절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덴스한 플라즈마를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플라즈마 가스들이 이 안에서 잘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이 공간에 몰려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만들려면 어떻게 돼? 거기서 잘 활발하게 만들어지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로렌츠 폴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로렌츠 폴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외우라고 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니까. 그래서 로렌츠 폴스를 설명할 때 이게 뭐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죠.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암페어의 오른손 회전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게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거잖아.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바보고 굳이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 보고 공무원 시험 보고 이거 아니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이용하는 거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뭘 발전기를 만들다 뭐 제너레이터를 만든다 그런 거 구분해서 그 일본식 시험 있죠 그거 딱 그런 바보 같은 시험 볼 거 아니면 원리만 알면 되죠 그죠 원리만 알면 그놈이 그놈이야 그죠 결국에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이 뭐 하나를 고정시켰을 때 내가 뭐를 주면 뭐가 발생되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말장난이고 원리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플레밍은 왼손 법칙, 암페어는 오른손 법칙. 둘 다 똑같은 얘기고. 자, 그게 뭐냐? FBI.
손가락 3개 펼치고 FBI. 전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전류가. 플라즈마를 발생돼서 플라즈마 커런트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저쪽 들어가는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인가를 하는 거야. 어떻게? 마이크로웨이브 코일을 감으면 이게 어차피 챔버가 동그라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원통 형태로 커런트가 흐를 거고 그거의 수직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인가가 되겠죠. 그죠? 인가가 되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뭐죠? 로렌츠 폴스가 뭐죠? 전류가 흐르는 전기장의 방향의 수직의 마그네틱 필드를 받으면 두 개의 평면을 수직하는 방향으로 로렌츠 폴스의 힘이 발생된다. 그 로렌츠 폴스의 힘이 발생되는 방향으로 일렉트론들은 사이클로트론 운동을 하면서 뱅글뱅글뱅글뱅글 돌아서 움직인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냥 평면 좌표가 아니라 동그란 원통이죠. 사실은 이게. 그죠? 동그랗게 감아놨으니까 그것의 수직인데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동그란 마그네틱 필드가 순간적으로 보면 수직이지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의 수직인 방향으로 요 부분,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요런 식으로 일렉트론이 여기서 뺑글뺑글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죠? 커런트에 대해서 들어가는 수직 방향이니까 그 두 개의 수직 방향이면 이쪽 방향이잖아, 지금. 그죠? 그쪽 방향으로 뺑글뺑글뺑글 돈다는 얘기죠. 그죠? 이해하고 있죠? 그죠? 자, 그렇게 사이클로트론이 일어날 수 있는 레저넌스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여기서 발생되는 속도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주파수가 있죠. 그것과 맞아 떨어지면 레조넌스가 일어나고 레조넌스가 일어나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 일렉트론들이 엄청 몰리게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회돌이 현상을 하게 될 거고 일렉트론들이 그 부분에서 회돌이 현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전달이 이쪽으로 된다. RF에 의한 셀프 바이어스가 인가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엄청난 에너지를 받죠. 받는데 일렉트론이 가장 많죠. 그러니까 결국 그놈들이 가스가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고 다 많지만 이쪽 부분에 있는 가스들을 엄청 공격시키겠죠. 왜? 일렉트론 덴시티가 여기가 제일 높으니까. 그러면 플라즈마 발생은 이 부분에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플라즈마를 자체를 이용을 하든지 그 엣지에 이온화된 영역을 사용을 하든지 작업 공간은 여기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하이 덴시티의 플라즈마, 하이 덴시티의 이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한 원리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요 ECR이고 그 ECR을 형성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마그네틱 코일을 감은 거죠. 마그네틱 코일을 감아서 전자기 유도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발생시키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전자기 유도잖아. 맥스웰이잖아. 그죠? 그거를 만들 때 어떻게 전자기 유도를 할 때 코일을 감으면 되지. 그죠? 그 코일이 감아서 무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덕티브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덕티블리 커플 어디에? 요 플라즈마를 형성하기 위한 공간에 되어 있다라고 해서 ICP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ductively coupled 되어 있는 플라즈마이다. 알겠죠?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원리인데 그거를 이 부분에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포터 같은 경우에
타겟이야, 얘가. 일렉트로드가, 캐소드가 타겟이죠? 타겟이고, 여기에 DC 방향으로,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DC 혹은 RF 플라즈마가 에너지가 인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를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생각하면 이게 원통이다 생각하면 이런 형태로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에 똑같이 마그네틱 필드를 인가를 한다. 인가를 하면 결국에 그 부분에 수직 마그네틱 필드는 저쪽, 얘는 이쪽. 그러니까 요 동글동글동글한 방향으로 여기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동을 어떻게 해요? 해돌이를 하면서 사이클로트론 운동을 하면서 동그란 방향으로 코일처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 타겟 주변에 일렉트론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 부분에 아이오닉 본버드먼트가 훨씬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스퍼터링 레이트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러한 식으로 또한 스포터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이 ICP는 앞에서 설명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한다는 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플라즈마를 인덕티브 커플을 해서 혹은 ECR로 레조넌스를 시키던 안 시키던 어쨌든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면 그 플라즈마 가스와 가스들 간의 그러한 충돌 혹은 스퍼터링에 응용을 한다. 그럼 그 가스가 타겟을 뜯어내는데 뭔가 에너지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이게 만약에 플라즈마 이온이 되어 있는 아르곤 플러스고 이게 타겟 입자다 그러면 당연히 입자 간의 그 매스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가 다를 것이고 그 에너지의 차이, 얼마만큼 에너지를 전달시킬 거냐라는 것은 탄성이냐 비통성이냐 그리고 탄성인 경우에는 100%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할 때 인시던트 앵글에 디펜던트 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그냥 산술적으로 수식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뿐이고 이니얼라스틱 비탄성하다 그러면은 그 편차가 발생한 만큼 이제 전달이 되는 건데 그것은 결국 얘가 크든지 얘가 크든지 델타는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거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전체 에너지를 생각하면 결국엔 매스만 다른 거죠, 매스. 그러니까 그 매스의 비율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는 뭐냐면 아르곤 스퍼터를 중점적으로 이제 내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계속 스퍼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스퍼터를 할 때 아르곤 우리가 사용하는 아르곤 이외에 실질적으로 반응가스 혹은 아르곤이 아니라 나이트로젠, 불활성 가스나 리액티브 가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놈이 이온화가 돼서 땅 때리고 튕겨나면서 이 원래 입자가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리고 얘를 불황성으로 쓰는 이유는 얘가 반응을 안 하는, 반응을 하면 얘가 이온화가 될 거 아니야. 이 물질을 이온화 시키거나 아니면 여기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전달하고 뜯어내고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르곤이 아니라 불활성이라는 얘기는 반응을 안 하는 가스니까 예를 들면 삼중결합을 하고 있는 나이트로젠, N2 가스 엔투가스도 이온화는 되지만 나이트로젠이 분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은 특히 이제 산화물 같은 경우를 스퍼터링 한다 그러면 산소가 항상 모자라 산화물들은 그게 왜 그런지 뭐 어느 정도 알려지는 사실이지만 산소가 항상 모자라 결과물들을 보면 그래서 산소를 채워주기 위해서 산소가스를 집어넣어 그러면 산소도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들도 온갖 레디컬이 다 존재를 하니까 가서 때리는 산소가 이온화가 되면은 마이너스 이온이 되니까 오히려 기판 쪽으로 달라붙은 확률이 높은 거죠. 에너드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그 레디칼 일부 중에서는 이렇게 와서 충돌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뭔가 에너지 값들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믹스처 가스를 사용을 할 때 그때 분명히 똑같은 가스 플럭스라고 하더라도 스퍼터링 레이트가 달라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트랜스퍼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고, 그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결국에 내가 사용하는 그 가스의 매스가 얼마만큼 스탠다드로 아르곤이다 생각하면 스탠다드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 대비 어떠한 것들이 더 들어가서 M1을 이펙티브 M1이 되겠죠.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질 테니까 그것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정보는 다 알고 있죠. 아르곤이 무언지, N2가 무언지,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분화분 유지하되 N2를 조금 더 넣고 싶다, 혹은 산소를 또 조금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스퍼트링 레이시 낮아진다. 그러면 낮아지면은 입자가 튀어서 날라오는 입자들이 원래 아르곤만 줬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하니까 똑같은 기판에 도달하는 게 아까 아르곤만 했을 때는 100개였는데 지금은 80개밖에 안 온다. 그러면 80개의 것들이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가 뭐 삭감됐는지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서피스에 도달하는 순간 마이그레이션 돼서 뭐 떼굴떼굴 굴러서 제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계산은 못해도 비교는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런 원리를 안다면. 그죠? 그런 식으로 실험적인 접근 방식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수식들이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고,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 때릴 수도 있는 정도의 수식이죠. 비례관계니까.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필요한 거니까 기억을, 그런 게 있었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온화가 일어나고 뭐 리컨비네이션 되고 온갖 레디컬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뭐 이런 SF6 같은 경우는 실리콘을 에칭하는 그러한 리액티브 아이온 에칭할 때 쓰는 그런 소스가 되고, 프로린은 뭐 이것저것 다 깎는 계열이고요. 나이트로젠 같은 경우는 나이트로젠 도핑을 할 때에도 사용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굉장히 하이 에너지 플라즈마를 띄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N2가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에너지 플라즈마를 써야 돼. 그래서 이런 거를 쓸 때는 크래킹 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크래킹 셀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플라즈마를 띄우는데 이렇게 안 돼. 안 돼서 여기 지금 O2가 있죠. O2가 있으면은 여기에 N2를 하나 이제 또 집어넣는 거야. N2를 집어넣으면 들어가면 아까처럼 N2로 N과 N으로 해리가 안 돼.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면 N2를 집어넣기 전에 여기다가 플라즈마가 발생될 수 있는 셀을 만들어. 독립적인 셀을 만들어요. 가스가 지나가고 집어넣는 거. 여기는 코일을 엄청 감고, 코일 방식이 주로 이제 많고, 하이 에너지를 인가를 하면 해리가 될 만큼 큰 에너지가 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을 여기다 하면 온갖 것들이 큰 에너지를 받으면 안 되니까 외부에다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나이트로젠만 분리를 시키는 거야. 그럼 말 그대로 N2를 크랙 시키는 거죠. 그래서 크래킹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통과해서 집어넣으면은 N2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N과 N이 분리돼서 들어온 거죠. 그러면은 그 N을 독립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크래킹 셀이고, 그러한 크래킹 셀 조건이 아니면 이 일반적인 플라즈마 상태에서는 N2 해리가 안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플라즈마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써먹는 용도랑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피지컬 스퍼터링은 계속 뭐 중간중간 설명을 했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CVD를 할 때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N2 같은 경우는 아예 바깥에서부터 그러한 크래킹 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 N2를 사용하지 않고 CVD라는 거는 케미컬리 뭔가 이제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 암모니아 계열의 NH3라든지 NH4OH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스 상태로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NH 계열도 있겠지만 NO 계열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쉽게 N2보다는 훨씬 쉽게 해리가 돼요. 그래서 아예 챔버 안에다 그냥 가스를 집어넣고 그 챔버 안에서 자동적으로 플라즈마가 만들어지게끔 그리고 그 쪼개진 나이트로젠과 옥시전이 뭔가 각각 기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플라즈마 어시스티드 혹은 플라즈마 인핸스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플라즈마 장치가 그 CVD를 할 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도와지는지에 따라서 뭐 이런 이름들을 해서 앞자를 떼서 PCVD, PACV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의 뭐 구분 없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이온들, 플라즈마에 이온들이 발생됐으니까 그 이온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원래 구조물을 깎는 리액티브 아이온 해칭, 이온들이 원래 물질과 반응을 해서 깎여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만드는 이 리액티브 아이온 해칭, 리액티브 플라즈마 해칭 이렇게 등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요 정도까지 있어요. 가지가 있고 그 범위를 생각하면 플라즈마 덴시티를 생각하자 이거죠. 요 압력을 생각한다는 그것의 범위가 요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사실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아까 초기에 얘기를 했듯이 플라즈마는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마이너스 3승 사이. 그러니까 수백 미리가 딱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수백 미리, 수십 미리 혹은 수 미리에서는 못하느냐? 못하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덴시티가 다르면 그만큼 덴시티에 따라서 입자가 애칭을 하던 데포지션을 하던 달라오는 레이트가 다르니까 그 레이트가 낮게 아주 천천히 하고 싶은지 빠르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것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작업 속도만 관여를 하는 게 아니라 깎을 때도 마찬가지, 데포지션 할 때도 마찬가지, 최종 구조물의 모폴로지를 바꾸게 돼요. 모폴로지라는 것은 어떤 지형학적인 형상을 뜻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갈밭인지 모래밭인지 산등성이인지 그러한 형상을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서피스 모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피스 모폴로지가 실제 반도체 공정, 특히 이 플래너 프로세스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작업 진공을 바꿔서 그 진공도가 바뀐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분압이 바뀐다는 거고 분압이 바뀐다는 얘기는 플라즈마 커런트 덴시티 그러면 입자의 덴시티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시각 혹은 데포지션 속도 그리고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는 날아오는 입자의 개수와 에너지가 다르니까 결국에 반응하는 그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도 그렇고 차곡차곡 한층 한층 깎아낼 때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렇고 실질적인 응용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스퍼터 데포지션. 그래서 스퍼터 데포지션에서는 예를 들면 아르곤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오토가스 집어넣는 거. 그러면 플라즈마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아르곤 플러스가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것은 캐소드 쪽으로
가서 공격을 할 것이고 여기에 타겟 원자를 하나 떼어서 기판으로 날라와서 철커덕 붙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M이라는 게 뭐 메탈이고 산소랑 만나서 MOX라는 이런 산화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M일 수도 있고 MO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O도 날아가고 MO도 날아가고 N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이 그림의 경우는 M인 타겟을 쓴 거죠. M이 날아가고 그때 O2를 같이 넣어주면 이것들이 중간에 O랑 만나서 MO가 돼서 붙을 수도 있고 M 먼저가 있고 O가 붙을 수도 있고 O는 이온화가 돼 있으면은 네거티브 이온이 되니까 근처에 가서 대기하고 있겠죠. 대기하고 있다가 M이 만나는 순간 왔싸 그러고 척거덕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막을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ICP, PCVD, PACVD 그 플라즈마를 인덕티브 커플로 만든다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인덕티브하게 코일을 아까 보여줬던 그림처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굳이 하는 이유는 플라즈마 덴시티를 향상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어떤 가스를 썼는데 플라즈마가 효율이 좀 낮아. 이온화가 잘 안 돼. 이온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예 소스가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쓰는 거고 그것들이 반응할 때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 반응 존을 여기에 두는 게 아니라 이쪽에다 두는 거죠. 이쪽에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작업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플라즈마, CVD를 하는데 CVD라는 건 케미컬 소스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려고 하는데 플라즈마를 굳이 쓴다는 얘기는 플라즈마 인핸스드 또는 어시스트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지난 뭐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를 했듯이 케미컬리 하고 싶지만 소스가 없어. 그 케미컬 소스가. 그럼 어떻게 해? 가스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띄워서 이온화를 시켜서 반응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니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잘 안 들어가. 가스 상태로. 아예 케미컬 상태로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 피지컬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도달하게끔 강제로 만들면 화학적으로 지네끼리 원래 케미컬하게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한다면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 케미컬하게 결합을 할 때 필요한 게 어떤 그 물체가 되기 위해서 주고받고 필요한 에너지가 엔탈피인데 그거는 거의 케미칼리 정해져 있는 에너지 값들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래서 반응을 못 한다면 강제로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플라즈마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애칭. 애칭은 스퍼터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무언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뜯어내기 위한 것, 뜯어내서 어딘가 다시 기판에다가 붙이려고 하는 이런 게 스퍼터 데포지션이었죠. 스퍼터링 애칭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스퍼터링 애칭은 반응이 아니라 그냥 뜯어내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뭔가 기판을 장착하지 않고 어디로 빠져나가게 배기를 이쪽에서 이제 뽑아낸다면 뜯어내면 다 빨아들여서 없어지는 거죠. 얘는 점점 원래 깨끗한 게 이렇게 깎인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인덕티브 커플을 만들어서 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아르곤들을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르곤의 이동을 수직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죠? FBI 원리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고르게 막 강제로 뜯어내는 애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아르곤이 아니라 예를 들면 플로린 계열 혹은 클로라이드 계열이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칠족 같은 불활성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한 반응성이 엄청 좋은 그러한 이온들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순간 누구를 만나더라도 리액티브하게 반응을 해서 애칭이 되겠죠.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세게 에너지를 가해서 때리지 않아도
근처에만 가게 하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이라는 거예요. 리액티브 아이온 애칭. 근데 그때 왜 ICP를 또 쓰느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칼륨 나이트라이드 같은 물질을 할 때는 C축 배양으로 칼륨 나이트라이드라는 물질이 주상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수직 방향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물질을 수직 방향으로 애칭이 잘 안 돼요.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 일반 플라즈마를 사용할 때.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공격성, 이온들이 공격해서 내려가는 각도를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인덕티브 커플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스텝 커버리지가 훨씬 이제 좋아지고 애칭 레이트도 좋아지겠죠. 그러한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ECR도 뭐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알겠죠? 플라즈마의 원리와 응용과 뭐 대충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감 잡았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플라즈마가 쓰인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뭐 플라즈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있고 특히 여기서 보면은 PVD인데 PVD 중에서 요 스퍼터링이라는 것이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PVD 중에 하나라서 이베퍼레이션, 뭐 어블레이션 레이저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한때 레이저 어블레이션이 많이 이제 유행이 되고 뭐 하이 퀄리티 방막을 만드는데 좋다 뭐 어쩌다 뭐 이러는데 ALD라는 게 등장하고 나서 거의 뭐 죽었어요 얘는 죽었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있는 거고 이래저래 모든 걸 다 떠나서 이베포레이션, 스퍼터링은 모든 반도체 공정, 소자 공정, 방막 공정 어디에나 다 쓰인 그러한 PVD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요 두 개 플러스 요거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그 중에 스퍼터링이 오늘 플라즈마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런 플라즈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 스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거의 반 이상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죠? 끝난 거니까 그것을 정말 이제는 플라즈마, 스퍼터링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PVD라는 개념에서의 스퍼터로 한번 다른 시각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를 잘 이해를 하고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료 이것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습, 복습을 통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선행 학습을 하고 들어오기 바랍니다. 자, 혹시 오늘 공부한 거 중에 큰 어려움, 질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일정이나 방식은 원래는 비대면일 때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뭔가 이렇게 시험에 준하는 내가 저는 시험 같은 레포트가 아니라 시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레포트를 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대면을 봐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대면은 봐도 되는 상황이라서 대면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대면 시험을 보고 크게 어려운 내용 없이 그냥 원리 정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러한 뭐 수식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칭 어떻게 하는지 회로 그려라 뭐 이거 이 시간 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런 거 안 냅니다. 이런 거는 내죠. 이런 거는 어떠한 거에 뭐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는데 그 원리를 써라. 그죠? 뭐 이러한 것을 하는데 그때 ICP라는 것이 뭐 사용이 된다. ICP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지 설명해봐라.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알겠죠? 시험 문제 형태를, 그죠? 시험 문제 형태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단 이 이론 강좌를 다 끝내고 나서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험을 볼 건지 전체 범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 중에서도 챕터 하나하나마다 양이 많잖아요. 슬라이드가,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계속 강조하고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수식보다는 개념적으로, 수식보다는 개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거고 아마 실습하기 전 혹은 아니면 아예 실습도 다 끝나고 기말에 한 번만 보든지. 공정 실습은 이론 다 끝나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쯤 조금 지나면 그 이론이 다 끝날 거니까 그때 할 거예요. PVD 남았고, CVD 남았고, ALD 남았고, 옥시데이션은 여기 이 자료에는 있는데 이 옥시데이션은 지금 그게 방막에서의 옥시데이션이 아니라 실리콘 공정에서의 옥시데이션이라 이건 안 할 거예요. 이걸 안 했고 방막에서의 옥시데이션이라는 거는 이미 CVD나 ALD로 충분히 다 설명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옥시데이션은 실리콘 공정에서 옥시데이션 그래서 이건 생략할 겁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학기 때 배울 내용이고 여기 되게 많이 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할 게 아니고 이 여기에 있는 게 지금 내가 다른 반도체 분석하고 뭐 이러는 그 강의 과목이 있어요. 그거를 예전에 내가 맡았을 때 했던 것들을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 하고 모아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체를 다 제공은 해줄 거예요. 제공. 자료는 엄청 많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은 몇 개 안 돼. 실제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강좌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유용한 자료일 거예요, 분명히. 자료를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제공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분석하는 거. 네 가지가 남았어요. 네 가지가 남았는데 보통 한 시간에 하나를 채 못하고 있죠, 지금. 그죠? 채 못하고 있으니까 두 시간에, 세 시간에 두 개 정도 한다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요 정도면 끝나겠네요. 그죠? 4월 거의 말경. 그죠? 그때 다 끝나고 시험 보고 실습을 진행을 할지 아니면 바로 이어서 실습까지 다 끝내고 기말에 한 번만 볼지. 그거는 여러분들하고 그때 가서 이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 공정 같은 과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시험 스트레스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되면은 실습 즈음 되면은 단톡방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여기도 오세현 군이 도와줄 거죠? 그죠? 자, 그때 되면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말고 공정은 편하게 편하게. 어차피 여러분들 공정 여기서 안 배워도 회사 가면 다 배우게 될 거고 여기서 등한시 한 것도 무조건 알게 돼. 이 세계에서 일을 한다면 회로 쪽 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차피 다들 전문가가 될 테니까 그 전문가들이 미리 거의 반은 돼 있는 그런 사람들 예비 전문가들한테 수식 하나하나 막 외우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수식으로 하라고 그러니 얼마나 소위 말하는 얼마나 골 때리는 일이야 그게. 그렇게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1도 없고 여러 가지 공정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자,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내가. 자, 더 다른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